안녕하세요. 이주혜 서재입니다. 비밀의 화원을 읽다 보면 사실 가장 크게 변하는 것은 정원이 아니라 아이들인 것 같습니다. 늘 화를 내고 투정만 부리던 메리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 같았던 콜리는 정원과 친구들을 만나며 조금씩 삶을 사랑하게 되네요. 배려받지 못한 채 자란 아이들은 서로 상처 주는 말도 하고 다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며 화해하고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입니다. 비밀의 화원은 꽃과 나무만 자라는 곳이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이 자라는 곳이기도 합니다. 메리와 콜린이 서로를 변화시키는 과정을 보고 있으면 사람은 결국 사람을 통해 성장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아이들이 또 어떤 기적을 만들어 갈지 이야기의 후반부로 달려갑니다. 24. 웃게 놔둡시다. 비밀의 화원 말고도 디콘이 일하는 곳이 있었다. 황무지 오두막 주변에는 울퉁불퉁한 돌로 야트막하게 담장을 쌓아 둘러놓은 땅떼기가 있었다. 이른 아침과 어스름 땅거미가 질 무렵, 그리고 콜린과 메리를 만나지 않는 날들이면 디콘은 어머니를 도와 그곳에서 감자며 양배추, 순무, 당근, 허브 같은 작물을 심고 가꾸었다. 디콘은 동물 친구들과 함께 그곳에서 놀라운 일들을 해냈고, 그런 일을 하면서 한 번도 힘들어하지 않는 것 같았다. 땅을 파거나 잡초를 뽑을 땐 휘파람을 불거나 요크셔 황무지에 전해져 내려오는 노래를 불렀고, 또 검댕이나 대장이나 그를 도우며 일을 배우는 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소업이 부인이 말했다. 디콘의 텃밭이 없었더라면 지금 마냥 편하게 지내지 못했겠지. 뭘 심든 그 애를 도우려고 쑥쑥 크잖아. 디콘이 키운 감자하고 양배추는 딴 사람들 손에 자란 것들보다 크기도 갑절은 크고 맛도 최고니까. 소업이 부인은 잠시 짬이 나면 나가서 디콘과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다. 저녁을 먹은 뒤에도 황혼이 길고 맑게 이어져 아직 일을 할 수 있었고, 그때가 부인도 바쁜 일 없이 한가한 시간이었다. 부인은 울퉁불퉁하고 야트막한 담에 앉아 디콘을 지켜보며 그날 하루의 이야기를 들었다. 부인은 이 시간을 무척 좋아했다. 이곳에서 자라는 게 채소만 있는 건 아니었다. 디콘은 가끔 1페니짜리 꽃씨들을 사와서 구스베리 덤불과 양배추 사이사이에 빛깔이 선명하고 향이 좋은 씨앗들을 심었다. 또 가장자리 경계를 따라 목서초며 페릉이 꽂히며 펜지를 심고, 해마다 모아둔 씨앗이나 봄마다 뿌리가 살아나면 무성하게 퍼져가는 꽃들도 심었다. 이 아트막한 담은 요크셔에서 가장 예쁜 장소 가운데 하나였다. 디콘이 돌 틈새마다 황무지에서 나는 디키탈리스와 풀고사리와 오브리에타를 심어 놓아 돌은 드문드문 언뜻 보이는 정도였기 때문이다. 디콘은 이런 말을 즐겼다. 누구든 요것들을 잘 키우려면 엄니 확실하게 친구가 되어야 한다니까요. 식물들도 동물들하고 똑같거든요. 목말라 하면 마실 걸 주고 배고파 하면 먹을 걸 줘야지요. 식물들도 우리만치 살고 싶어 하니까요. 요것들이 죽으면 제가 나쁜 놈이 된 기분이 들어요. 제가 나빠서 너무 관심을 안 줬나 싶어서요. 이런 해질녘에 부인은 미셀스웨이트 저택에서 일어난 모든 이야기를 들었다. 처음에 들었던 이야기들은 콜린 도련님이 메리 아가씨와 마당에 나가는 걸 좋아하는데 그게 도련님한테 좋은 영향을 끼쳤다는 정도가 고작이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두 아이들은 디콘의 어머니까지 비밀에 끼워줘도 좋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왠지 디콘 어머니는 아무런 의심도 받지 않고 확실하게 안심해도 좋은 사람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어느 아름답고 고요한 저녁에 디콘은 어머니에게 전부 다 털어놓았다. 열쇠가 땅에 묻혀있던 일이며 울새며 회색 안개처럼 화원을 뒤덮어 죽은 곳을 방불케 했던 회색 나무들, 그리고 메리 아가씨가 절대 밝히지 않으려고 했던 비밀에 대해서까지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아주 자세하게 들려주었다. 그러다가 디콘을 만나고 함께 비밀을 나누게 된 배경과 콜린 도련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다가 결국 비밀의 영토로 그를 데리고 들어갔던 극적인 과정, 거기에 우연히 벤 웨더스테프 노인이 환한 얼굴로 담장 너머 안을 엿보았던 일과
콜린 도련님이 버럭 화를 내며 갑자기 힘을 낸 일까지. 이야기를 듣던 소아비 부인의 인상 좋은 얼굴색이 몇 번이나 휙휙 바뀌었다. 소아비 부인이 말했다. 세상에, 그 꼬마 아가씨가 미셀 스웨이트 저택에 오길 잘했네. 아가씨도 사람 되더니 도련님도 살려놓고 도련님이 일어서다니. 다들 도련님은 정신도 미약하고 온몸에 꼿꼿한 뼈라고는 하나도 없는 줄 알잖나. 부인은 굉장히 많은 질문을 했고 파란 눈에는 깊은 생각이 가득 들어찼다. 그러면 저택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다니? 도련님이 그렇게 건강해지고 기분도 좋고 불평은 없다면서. 부인이 다시 묻자 디콘이 대답했다. 뭐가 어떻게 된 일인지 몰라 하죠. 도련님 얼굴이 하루가 다르게 좋아지니까요. 살이 올라서 이제 그렇게 날카로워 배지도 않고 밀랍 마냥 흐끄무레 하던 것도 없어지고 그런데 불평은 하던 대로 조금 해야 해요. 디콘이 정말 재미있다는 듯씩 웃었다. 도대체 왜? 소아비 부인이 묻자 디콘이 크크 웃었다. 뭔 일이 있는지 사람들이 짐작도 못하게 하려고 그러지요. 도련님이 혼자 설 수 있다는 걸 의사 선생님이 알면 크레이븐 진님께 편지를 써서 알릴 거 아니에요. 콜린 도련님은 비밀로 해뒀다가 아버지한테 직접 말하려는 거고요. 도련님은 매일 자기 다리에다 마법을 걸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아버지가 계신 방까지 씩씩하게 걸어가서 다른 애들처럼 꼿꼿하게 걸을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린다고 하세요. 콜린 도련님하고 메리 아가씨는 아직은 툴툴거리고 짜증도 내고 하면서 사람들이 눈치 못 채게 하는 게 제일로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소아비 부인은 디콘이 마지막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이미 마음 편히 나지막한 웃음을 터뜨렸다. 아, 내 장담하는데 두 아이는 정말 재미나게 지내고 있겠어. 둘 다 그러면서 연극놀이를 실컷 할 것이고 아이들이 연극놀이만치 좋아하는 게 없거든. 둘이 뭘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디콘. 디콘은 잡초 뽑던 손을 멈추고 쪼그려 앉은 채로 허리를 펴고는 어머니에게 이야기했다. 두 눈은 재미난 기억들로 반짝였다. 밖에 나갈 때마다 콜린 도련님을 휠체어에 옮겨다 태워야 하거든요. 그러면 도련님은 마종인 존한테 조심히 옮기지 않는다면서 버럭 화를 내요. 힘이 하나도 없는 얼굴을 하고는 집이 안 보일 때까지 고개도 안 들고요. 휠체어에 앉을 때도 끙끙 앓고 짜증도 내고 도련님하고 메리 아가씨하고 둘 다 재밌어가지고 도련님이 앓는 소리를 내면서 투덜거리면 아가씨가 불쌍한 콜린 그렇게 아프니 몸이 그렇게 약한 거야. 불쌍한 콜린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가끔 둘 다 웃음이 터져서 못 참을 때가 있거든요. 무사히 화원에 들어가면 둘 다 숨도 못 쉴 때까지 웃어댄다니까요. 그래서 콜린 도련님의 방석으로다 얼굴을 막고 정원지기들한테 소리가 안 들리게 하지요. 근처에 누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소아비 부인도 계속 웃으면서 말했다. 많이 웃을수록 두 아이한테 좋지. 아이들한테는 건강하게 마음껏 웃는 게 언제라도 약을 먹는 것보다 더 낫다니까. 분명히 둘 다 통통하니 살이 오를 거야. 지금도 통통하게 살이 오르고 있어요. 둘 다 그렇게 허기져 하는데 어떻게 하면 말이 안 나오게 배를 채울 만치 먹을 걸 구할까 모르겠대요. 콜린 도련님은 먹을 걸 계속 더 갖고 오라고 하면 자기를 병자로 생각하겠냐고 하고 메리 아가씨가 도련님한테 자기 걸 양보해 주겠다고 하니까 도련님은 아가씨가 굶으면 살이 빠질 거라고 둘이 같이 살쪄야 한다면서 안 된다고 하고 소아비 부인은 이런 말 못할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파란 망토를 입은 몸을 앞뒤로 흔들어대며 진심으로 실컷 웃었다. 디콘도 같이 웃었다. 소아비 부인이 간신히 웃음을 멈추고서 말했다. 얘야, 엄니도 두 아이를 도울 방법을 생각해봤는데 한번 들어봐라. 단번 아침에 아이들한테 갈 적에 새로 짠 신선한 우유 한 통을 들고 가라. 그러면 엄니가 껍질이 바삭바삭한 둥근 빵이나 건포도 빵으로다가 니들 좋아하는 거랑 똑같이 만들어줄 거구만. 신선한 우유하고 각 구운 빵만치 좋은 건 없으니까. 그러면 화원에 있는 동안 그걸로 허기만 달래고 집에 가서 좋은 음식으로 배를 채우면 되겠지. 디콘이 감탄하며 말했다. 와, 엄니는 정말 대단하셔요. 엄니는 항시 좋은 수를 아신다니까요. 어제는 한바탕 난리도 아니었어요. 먹을 걸 더 달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버텨야 할지 알 수가 없다고요. 그 정도로 속이 텅 빈 것 같대요. 둘 다 지금 한창 크는 아이들이고 또 건강을 회복하는 중이잖아.
그런 아이들은 새끼 늑대와 같아서 먹는 족족 살로 가고 피로 가는 거야. 수업이 부인은 그렇게 말하고는 디콘과 똑 닮은 입모양으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애들은 확실히 재미나게 지내고 있는 것 같네. 편안하고 훌륭한 어머니였던 소어비 부인의 말은 옳았다. 그리고 연극 놀이야말로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놀이라는 부인의 말은 그 어느 때보다 정확했다. 콜린과 메리는 다른 놀이보다 연극을 할 때 제일 신나고 재밌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아이들이 스스로를 포장해야 한다고 생각하게끔 만든 사람은 자신들은 몰랐지만 처음엔 어리둥절해하던 보모였고 그 다음엔 크레이븐 박사 자신이었다. 어느 날 보모가 이렇게 말했다. 도련님, 식용 말이에요. 정말이지 아주 좋아졌어요. 콜린 도련님, 전에는 아무것도 안 드시곤 했잖아요. 입에 맞지 않다고 하시는 것도 많았고요. 지금은 입에 맞지 않는 게 없어. 콜린은 대답을 하고 나서 자신을 이상한 눈으로 살펴보는 보모를 보고는 아직은 너무 건강한 티를 내면 안 된다는 사실이 문득 떠올라 덧붙여 말했다. 어쨌든 예전만큼 입맛이 없진 않아. 신선한 공기 덕분이야. 보모는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콜린을 살펴보며 대답했다. 그런가 보네요. 그래도 크레이븐 박사님께 말씀은 드려야겠어요. 보모가 나간 다음 메리가 말했다. 너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라. 꼭 뭔가 알아내려는 것처럼 말이야. 아무것도 못 알아낼 거야. 아직 아무도 의심해선 안 돼. 그날 아침 크레이븐 박사가 왔을 때 그 역시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박사는 콜린이 짜증날 정도로 여러 가지 질문을 퍼부었다. 정원에 나가면 한참을 머문다던데 어딜 가는 거니? 콜린은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태도로 무게를 잡으며 관심 없다는 듯이 말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다른 사람한테 알리지 않을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요. 사람들한테는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지시해 두었어요. 누가 날 지켜보고 구경하는 게 싫어서요. 잘 알잖아요. 하루 종일 밖에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그게 너한테 해로운 것 같진 않구나. 그렇진 않아 보여. 보모 말로는 네가 전에 없이 아주 많이 먹는다고도 하고. 콜린이 갑작스레 떠오른 생각에 얼른 말했다. 그건 아마 식욕이 이상한가 봐요. 그런 것 같진 않아. 음식들이 잘 맞는 모양이야. 살도 많이 붙고 혈색도 좋아졌어. 그건 아마 몸이 붓고 열이 나서 그럴 거예요. 오래 못 사는 사람들은 좀 다르잖아요? 콜린이 우울한 척 기운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크레이븐 박사는 고개를 저었다. 박사는 콜린의 손목을 잡더니 소매를 걷어 올리고 팔뚝을 만져보았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하다 말했다. 열은 나지 않아. 그리고 너처럼 붙은 살은 건강한 살이야.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얘야, 우린 더 이상 죽음을 입에 올릴 필요가 없단다. 네 아버지도 네가 이렇게 놀랄 만큼 좋아졌다는 소식을 들으면 기뻐하실 거다. 콜린이 버럭 사납게 대꾸했다. 아빠한테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다 다시 나빠지면 더 실망하실 거라고요. 오늘 밤 당장 다시 나빠질 수도 있잖아요. 열이 마구 오를 수도 있고요. 지금도 막 열이 나려고 하는 느낌이에요. 아빠한테 편지 쓰면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삼촌 때문에 화가 나요. 그럼 내 몸에 안 좋다는 거 아시잖아요. 벌써 몸이 뜨거워요. 내 이야기를 편지에 쓰고 이러쿵저러쿵 입에 올리는 것도 누가 쳐다보는 것만큼 싫다고요. 크레이븐 박사가 콜린을 진정시켰다. 쉿, 얘야, 네가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소식도 보내지 않으마. 지금 네가 너무 민감하구나. 몸이 이렇게 좋아졌는데 그걸 다시 망치면 안 되지. 박사는 크레이븐 씨에게 편지를 쓰겠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꺼내지 않았고 보모를 만나서도 그런 이야기는 아이에게 절대 언급하지 말라고 넌지시 주의를 주었다. 아이가 놀랄 만큼 좋아졌어요. 좋아지는 속도가 비정상적일 지경이야. 하지만 물론 저 아이는 그동안 우리가 시키려 해도 안 하던 걸 지금 자기 의지로 하고 있어요. 그래도 아직은 쉽게 흥분하곤 하니까 아이를 자극할 만한 이야기는 아무것도 해선 안 돼요. 메리와 콜린은 무척 놀라서 불안해하며 이야기했다. 이날부터 시작된 두 사람의 계획이 바로 연극놀이였다. 콜린이 안타깝고 답답하다는 듯이 말했다. 어쩔 수 없이 한번 성질을 부려야 하나 봐. 이젠 그러기도 싫고 그럴 만큼 비참하지도 않아. 아마 성질은 못 부릴 것 같아. 이젠 울화 같은 게 속에서 치밀어 오르지도 않고 좋은 생각만 계속하면서는 끔찍한 생각들은 안 드니까. 하지만 아빠한테 편지를 쓴다는 둥 하는 소리를 한다면 뭔가 하긴 해야겠어. 결국 콜린은 먹는 양을 줄이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기지는 반짝였지만 불행히도 실행 불가능한 계획이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너무나 배가 고팠고 소파 옆 탁자에는 집에서 만든 빵과 신선한 버터, 눈처럼 하얀 달걀, 라즈베리 잼, 고형 크림으로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다. 메리는 언제나 콜린과 함께 아침을 먹었는데 두 아이는 식탁에 앉기만 하면 특히 얇게 저며낸 구운 햄 조각이 뜨거운 은덮개 아래서 먹음직스러운 향을 풍기기라도 하는 날엔 자포자기해서 서로 마주보곤 했다. 결국 콜린은 언제나 이렇게 말했다. 오늘 아침은 다 먹어야 할 것 같아, 메리. 점심을 조금 남기고 저녁을 많이 남기면 돼. 하지만 음식을 남길 수 있는 점심이나 저녁 같은 건 한 번도 없었고 반짝반짝 광이 날 정도로 비운 접시는 식기실로 돌아가 많은 뒷말을 만들어내곤 했다. 콜린은 또 이런 말도 했다. 정말이지 햄 조각이 더 두꺼우면 좋겠어. 게다가 한 사람한테 머핀 한 개씩이라니 누가 먹어도 부족한 양이야. 이 말을 처음 듣던 날 메리는 이렇게 대답했다. 죽어가는 사람한텐 충분했지. 살 사람한테는 부족하지만 난 가끔 열린 창문으로 황무지에 갓 피어난 히스꽃이랑 가시금작화 향기가 밀려들 땐 머핀을 3개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날 아침엔 화원에서 2시간 정도를 재밌게 놀다가 디콘이 커다란 장미 덤불 뒤로 가서 들통 2개를 들고 나왔다. 통 하나에는 거품이 둥둥 떠다니는 진한 우유가 한가득 들어있었고 다른 통 하나에는 오두막에서 만든 건포도빵이 깨끗한 파란색과 흰색이 섞인 냅킨에 쌓여 있었는데 냅킨으로 어찌나 정성스레 쌌는지 빵이 아직까지도 따끈따끈했다. 화원 안에선 깜짝 놀라고도 기쁨에 겨운 두 아이의 야단법석이 일었다. 소업이 부인이 이렇게 멋진 생각을 해내다니 얼마나 친절하고 현명한 분이신지 빵은 또 얼마나 맛있는지 우유는 또 어찌나 맛나는지 콜린이 말했다. 디콘처럼 아주머니한테도 마법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일이든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는 거야. 좋은 방법을. 아주머니는 마법사야. 아주머니께 우리가 감사해 하더라고 전해줘. 더할 나위 없이 감사드린다고. 콜린은 가끔 어른들이 하는 말을 쓰는 버릇이 있었다. 그걸 재밌어 했다. 그런 말투를 무척 좋아하다 보니 점점 더 잘하게 됐다. 아주머니께 더없이 너그러우신 마음에 지극한 감사를 전한다고 말씀드려. 그런 다음 콜린은 위험 따위는 까맣게 잊고 먹을 것에 달려들어 빵을 우적우적 쑤셔넣고 우유를 들통째로 벌컥벌컥 마셨다. 평소 하지 않던 운동을 하며 황무지 공기를 마신 후 아침 식사를 하기까진 아직 2시간이나 더 기다려야 하는 여느 배고픈 남자아이와 다를 바 없었다. 이 일을 시작으로 비슷하게 유쾌한 사건들이 수두룩하게 이어졌다. 두 아이는 실제로 소업이 부인에겐 먹여 살릴 식구가 14명이나 되기 때문에 매일같이 먹성 좋은 두 아이까지 같이 배불리 먹일 만큼 여유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인이 장을 볼 때 보탬이 되도록 자기들이 보내는 얼마간의 돈을 받아달라고 부탁했다. 디콘도 아이들을 흥분시킬 만한 것을 발견했다. 메리가 처음 들짐승들에게 피리를 불어주는 디콘을 만났던 정원 밖 수풀에서 돌로 화덕 비슷하게 꾸밀 수 있는 깊고 작은 구멍을 찾아냈던 것이다. 그곳에 감자나 달걀을 넣고 구워 먹을 수 있었다. 구운 달걀은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호사였고 뜨끈뜨끈한 감자에 소금과 신선한 버터까지 곁들이면 숲속 임금님의 만찬이 따로 없었다. 게다가 맛만으로도 만족스러웠다. 감자와 달걀은 원 없이 사놓고 먹을 수도 있었고 14식구가 먹어야 할 음식을 빼앗는단 가책을 느끼지 않아도 되었다. 아름다운 아침이면 매일 어린 신비주의자들은 활짝 피었던 꽃이 금세 지고 초록 잎사귀가 무성해져 지붕처럼 우거진 자두나무 아래 모여 마법을 행했다. 의식이 끝나면 콜린은 항상 걷기 연습을 했고 틈틈이 새로 생긴 힘도 써보았다. 콜린은 날이 갈수록 더 튼튼해졌고 더 안정되게 더 많이 걸을 수 있었다. 날마다 마법을 믿는 마음도 더 강해졌다. 그럴만했다. 콜린은 튼튼해졌다는 기분이 들어 다른 실험에 연이어 들어갔는데 가장 좋은 실험거리를 보여준 사람은 바로 디콘이었다. 하루 동안 보이지 않던 디콘이 다음날 아침에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어제 엄니 심부름으로 스웨트에 갔었는데 푸른소 여인소 근처에서 밥 하워스 아저씨를 만났어요. 황무지에서 힘이 제일로 센 아저씨거든요. 레슬링 대회 우승자에다가 높이 뛰기도 제일로 높이 뛰고 해머도 제일로 멀리 던져요.
스코틀랜드까지 가서 운동을 한다고 몇 년 지내기도 했고요. 내가 꼬맹이일 때부터 알고 지냈고 원체 친절한 분이라 내가 아저씨한테 몇 가지 물어봤거든요. 어떤 신사분이 아저씨한테 운동선수라고 부르는 걸 듣고는 콜린 도련님 생각이 나서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알통이 튀어나오냐고요. 그렇게 튼튼해지려고 특별히 한 거라도 있냐고 물었지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그러대요. 뭐 그래 얘야 있지. 스웨이트에 왔던 공연단에서 어떤 힘센 남자가 팔이랑 다리랑 온몸에 근육을 단련하는 법을 가르쳐 준 적이 있지. 그래서 내가 야리야리한 사람도 그렇게 하면 힘이 세질 수 있냐고 물었더니 아저씨가 웃으면서 네가 야리야리한 아이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내가 아는 어린 신사가 있는데 오랫동안 아프다가 낫고 있는 중이고 운동 요령을 좀 알려주면 내가 가서 가르쳐 준다 그랬지요. 나도 누군지 말 안 하고 아저씨도 누구냐고 묻지 않았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원체 친절한 분이라 일어나더니 찬찬하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따라하면서 나도 외웠지요. 콜린은 들뜬 얼굴로 열심히 귀를 기울이다가 소리쳤다. 나한테 가르쳐 줄 수 있어? 가르쳐 줄래? 디콘이 일어서며 대답했다. 암요, 당연하죠. 하지만 처음엔 살살 해야 하고 힘들지 않게 조심해야 한대요. 중간중간에 쉬어가면서 하고 심호흡을 하고 무리하면 안 된다고. 조심할게. 알려줘. 보여줘봐. 디콘. 넌 세상에서 제일 마법을 잘 부리는 아이야. 디콘은 풀밭에서 일어나 효과적이면서도 간단한 근육 운동 몇 가지를 천천히 이어서 보여주었다. 콜린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지켜보았다. 몇 가지 동작은 앉아서도 따라 해볼 수 있었다. 그러다가 벌써 힘이 생긴 발로 일어서서 금세 몇 가지를 조심스럽게 따라 해보았다. 메리도 같이 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을 지켜보던 검댕이는 불안한 듯이 앉았던 가지에서 내려와 안절부절 못하며 콩콩 뛰어다녔다. 아이들을 따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로 그 운동은 마법처럼 하루 일과가 되었다. 콜린과 메리 둘 다 운동할 때마다 좀 더 많은 동작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덕분에 입맛도 점점 더 살아났다. 디콘이 아침마다 덤불 뒤에 가져다 두는 바구니가 아니었다면 두 사람에겐 아무런 가망도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작은 구멍에 만든 화덕과 소어비 부인의 넉넉한 마음 덕에 아이들의 배가 든든해지자 메둘록 부인과 보모와 크레이븐 박사는 다시 한번 혼란에 빠져들었다. 구운 달걀이며 감자며 거품이 둥둥 떠다니는 신선한 우유와 귀리 비스킷, 빵, 히스꿀, 고형 크림을 배가 터지게 먹는다면 누구든 아침 식사를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저녁 식사를 거들떠보지도 않게 될 것이다. 보모가 말했다. 둘 다 거의 아무것도 먹질 않아요. 아이들한테 잘 말해서 영양가 있는 걸 조금이라도 먹게 하지 않으면 저러다 굶어 죽을 거예요. 그런데도 애들 얼굴 좀 보세요. 메들록 부인이 벌컥 화를 냈다. 봐요. 그 애들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어요. 한 쌍의 꼬마 악마가 분명하다니까요. 어느 날에는 외투 단추가 터져라 먹더니 다음 날에는 요리사가 만든 최고의 요리를 보고 식욕이 돌만도 한데 콧방귀도 안 끼고 어젠 그 맛있는 어린 닭고기 요리를 한 입도 안 먹고 포크에 브레드 소스 한 방울 안 묻히더라니까요. 게다가 푸딩도 그 불쌍한 요리사가 애들 주려고 새로 개발한 건데 그걸 그대로 돌려보냈더라고요. 요리사는 울음을 터뜨릴 뻔했어요. 애들이 굶어 죽으면 자기 탓이라고 할까봐 겁도 나겠죠. 크레이븐 박사는 콜린을 찾아와 아이를 한참이나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부모가 하는 이야기를 듣는 동안 박사는 콜린이 자신에게 보여주려고 남겨둔 콜린이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아침 식사 쟁반을 보면서 극도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콜린의 소파 옆에 앉아 진찰을 할 때는 더욱 근심스러운 얼굴이었다. 크레이븐 박사는 업무차 런던에 다녀오느라 거의 2주일 동안 콜린을 만나지 못했다. 어린 아이들은 건강해지기 시작할 땐 그 속도가 빨랐다. 콜린도 피부에서 밀랍 같은 기운은 사라지고 따뜻한 장밋빛이 비쳐들었다. 아름다운 눈은 맑았고 쾌한이 쑥 들어갔던 눈 밑과 볼과 관자놀이도 토실토실해 보였다. 한때 이마 위로 쏟아져 내려 어둡고 무거워 보이던 머리카락은 건강하고 탄력 있게 찰랑대는 것 같았고 생기가 돌아 한결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이었다. 입술은 더 도톰해지며 색깔도 정상으로 돌아왔다. 사실 오랫동안 고질병을 앓은 병자의 모습을 연기하는 거라면 콜린의 모습은 그냥 속아주기에도 민망하기 짝이 없는 상태였다.
크레이븐 박사는 한 손으로 턱을 쥐고 찬찬히 생각을 해보았다. 안타깝게도 네가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고 하더구나. 그건 안 된다. 그럼 건강을 다시 해치게 될 거야. 이렇게 좋아졌는데, 그것도 이렇게나 놀랄 만큼 좋아졌는데. 얼마 전에는 아주 잘 먹었잖니. 그땐 식욕이 이상한 거라고 했잖아요. 콜린이 대답했다. 메리가 침대 가까이에 의자를 놓고 앉아있다가 갑자기 아주 이상한 소리를 냈다. 필사적으로 소리를 참으려다가 나중에는 거의 목이 막힌 듯 캑캑거렸다. 크레이븐 박사가 메리를 돌아보며 물었다. 왜 그러니? 메리는 정색을 하더니 무게를 잡고 나무라듯이 대답했다. 재채기인지 기침인지가 나오려고 해서 목에 걸렸어요. 나중에 메리는 콜린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야. 네가 좀 전에 먹은 커다란 감자하고 입을 쩍 벌리고 잼이랑 고형 크림을 바른 두툼하고 맛있는 빵을 우적우적 씹어 먹는 모습이 떠올라서 갑자기 웃음이 터져 나오잖아. 크레이븐 박사는 메들록 부인에게 물었다. 아이들이 음식을 몰래 구할 방법이 있나요? 땅을 파서 나오거나 나무에서 따거나 하지 않는 한 방법이 없죠. 아이들은 하루 종일 밖에 나가 있는데 아무도 만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놀아요. 그리고 만약 보내주는 음식 말고 다른 게 먹고 싶으면 그냥 그걸 달라고만 하면 되는걸요. 크레이븐 박사가 말했다. 글쎄요, 음식을 먹지 않고도 잘 지낼 수 있다면 우리가 굳이 조바심을 낼 필요는 없죠. 콜린은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었어요. 메들록 부인이 말했다. 여자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살이 붙으면서 못생기고 심술궂은 얼굴은 어디로 가고 아주 예뻐지기 시작했어요. 머리숱도 많아져서 건강해 보이고 혈색도 환해졌어요. 그렇게 뚱할 수가 없고 심보도 고약하더니 지금은 아가씨도 콜린 도련님도 정신 나간 아이들처럼 같이 웃어댄다니까요. 그래서 저렇게 살이 붙었나 봐요. 크레이븐 박사가 말했다. 그럴 수 있겠죠. 마음껏 웃게 놔둡시다. 25. 커튼. 비밀의 화원에는 꽃이 피고 또 피어났으며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기적이 나타났다. 울새 둥지에는 알이 생겨났고 울새의 짝이 그 위에 앉아 깃털 보송보송한 가슴과 날개로 알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었다. 처음에 울새 짝꿍은 무척 불안해했고 울새도 공격적인 태세로 경계했다. 그 즈음엔 디콘조차 나무가 나란히 줄선 구석 쪽으로는 가까이 가지 않았다. 그저 신비한 주문이 작은 새 한 쌍의 영혼에 닿아 하고픈 이야기가 조용히 전해질 때까지 기다렸다. 이 화원 안에 그들과 비슷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 거대하고 연약하며 끔찍하고 가슴이 처절하도록 아름답고 장엄한 알이라는 경이로움을 이해하지 못할 존재는 없다고. 만약 알을 하나라도 가져가거나 깨뜨리면 온 세상이 온 우주 안에서 빙글빙글 돌다 박살나서 끝내 종말을 맞으리란 걸 마음속 깊이 모르는 사람이 이 화원 안에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이처럼 생각하지 않고 그리하여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이곳에 있다면, 아무리 황금빛 봄날 공기 안에서 숨쉬고 있더라도 행복을 맛볼 순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이들은 모두 이 사실을 알았고 그렇게 생각했으며 울새와 그 짝은 아이들이 그것을 안다는 것을 알았다. 처음에 울새는 메리와 콜린을 날카롭게 경계하며 지켜보았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디콘은 감시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아는 듯했다. 이슬처럼 맑고 까만 눈으로 디콘을 처음 본 순간 울새는 디콘이 낯선 사람이 아니라 부리도 깃털도 없는 울새의 한 종류라고 여겼다. 디콘은 울새의 말도 할 수 있었다. 울새에게 울새의 말로 말을 거는 것은 프랑스 사람에게 프랑스어로 말을 거는 것과 비슷했다. 디콘은 울새와는 항상 울새의 말을 썼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말할 때 이상한 소리로 횡설수설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울새는 디콘이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런 이상한 소리를 내는 이유가 사람들이 울새 말을 알아들을 만큼 똑똑하지 못해서라고 생각했다. 디콘은 움직임도 울새 그대로였다. 울새들은 위험해 보이거나 위협적으로 여겨질 정도로 갑자기 나타나 다른 울새를 깜짝 놀라게 하지 않았다. 어떤 울새라도 디콘을 이해할 수 있었고 그래서 디콘이 옆에 있어도 전혀 불안할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봐주려 해도 다른 두 아이는 감시할 필요가 있어 보였다. 처음에 남자아이는 화원에 자기 발로 걸어 들어오지 않았다.
바퀴가 달린 것에 실려서 들어왔고 들짐승 가죽을 덮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미심쩍었다. 그러다가 일어서서 이리저리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익숙하지 않아 보였고 다른 아이들이 도와줘야 하는 것 같았다. 울새는 덤불 안에 몸을 숨기고 이 모습을 걱정스레 지켜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남자아이가 살금살금 움직이는 건 고양이처럼 확 달려들어 덮칠 준비를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고양이는 덮치려고 할 때마다 아주 천천히 바닥을 기어왔으니까. 울새는 이 일로 짝꿍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지만 며칠이 지나고 나서는 이 문제를 입 밖에 내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짝꿍이 너무 겁에 질린 나머지 아래 해가 될까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남자아이가 혼자서 걷고 심지어 더 빨리 움직일 수 있게 되자 마음이 크게 놓였다. 그래도 오랫동안, 어쩌면 울새에게 오랫동안이라고 여겨졌는지 모르지만 남자아이만 보면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남자아이는 걷는 걸 아주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한 번씩 앉거나 눕는 버릇이 있었고 그러다가 불안한 자세로 일어나 다시 걷기 시작했다. 어느 날 울새는 부모 새에게 나는 법을 배워야 했을 때 자기도 꽤 비슷한 행동을 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는 몇 미터 짧게 날고는 어쩔 수 없이 쉬어야 했다. 그러자 이 남자아이도 나는 법을, 아니 걷는 법을 배우는 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울새는 이 이야기를 짝꿍에게 들려주며 알들도 깃털이 돋으면 아마 똑같이 행동할 거라고 말하자 짝꿍은 아주 마음이 놓였고 큰 관심이 생겨 둥지 너머로 남자아이를 지켜보면서 즐거워하게 되었다. 물론 자기 알들은 훨씬 더 영리하고 더 금방 배울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러다가 너그럽게도 울새의 짝은 인간이란 늘 알보다 더 둔하고 느린 법인데다 대부분은 정말로 나는 법을 배우지도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늘에서나 나무 꼭대기에서는 한 번도 인간을 본 적이 없다고. 얼마 후 남자아이는 다른 아이들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때때로 새 아이들 모두 남다른 행동을 하곤 했다. 나무 아래 서서 팔과 다리와 머리를 움직였는데 그렇다고 걷는 것도 아니고 뛰는 것도 아니고 앉는 것도 아니었다. 아이들은 매일 틈틈이 이런 동작들을 했고 울새는 아이들이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건지 짝꿍에게 설명해 줄 수 없었다. 그저 알이 저런 식으로 파닥거리진 않을 게 확실하단 말밖에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울새 말을 술술 잘하는 남자아이도 같이 하고 있었기에 새들은 그 행위가 위험한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안심할 수 있었다. 당연히 울새도 그 짝꿍도 레슬링 대회의 우승자 밥 하워스가 누군지 몰랐고 알통이 불끈불끈 튀어나오는 운동이란 것도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다. 울새는 사람과 달라서 처음부터 근육을 계속 쓰면서 자연스럽게 단련한다. 끼니 때마다 먹이를 찾아 날아다녀야 하니 근육이 위축될 틈이 없는 것이다. 남자아이가 다른 아이들처럼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땅을 파고 잡초를 뽑게 되었을 즈음 구석에 자리 잡은 둥지에는 커다란 평화와 만족이 꽉 들어차 있었다. 알을 걱정하며 가졌던 두려움은 지나간 이야기가 되었다. 알들이 은행 금고 안에 자물쇠로 채워둔 것처럼 안전하다는 것도 알고 수없이 이어지는 신기한 일들을 지켜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보니 이제 울새둥지는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집이 되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알을 품는 어미새도 아이들이 화원을 찾지 않아 약간 따분할 지경이었다. 하지만 비가 오는 날이라고 메리와 콜린까지 따분해했다는 말은 아니었다. 비가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리던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나와 걸어 다니는 건 위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소파에 매여 있어야 했던 콜린이 좀이 쑤신 듯 들썩거리기 시작할 즈음 메리에게 문득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이제 진짜 남자애가 되었나 봐. 팔하고 다리하고 온몸에 마법이 가득 차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자꾸만 뭘 하고 싶어. 그거 알아, 메리? 아주 이른 아침에 일어나면 새들이 밖에서 소리치고 모든 것들이 기뻐서 소리를 지르는 것 같잖아? 나무랑 우리 귀엔 들리지 않는 것들까지 전부 다 말이야. 그럼 나도 침대에서 펄쩍 뛰어내려서 같이 소리를 질러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내가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 콜린의 말에 메리가 배꼽을 잡고 킥킥거리며 웃었다. 보모가 뛰어오고 매들록 부인이 뛰어와서 네가 미친 줄 알고 의사를 부르겠지. 콜린도 낄낄거리며 웃었다. 다들 어떤 표정을 지을지 눈에 선했다. 자신이 소리 지르는 모습에 얼마나 겁을 먹을지 또 혼자 똑바로 선 모습을 보고는 얼마나 놀랄 것인지.
아빠가 집에 오시면 좋겠어. 아빠한테 직접 말하고 싶어. 항상 그 생각을 해. 그런데 이런 식으로는 얼마 못 갈 거야. 누워서 꼼짝도 안 하고 아픈 척하는 건 못 참겠어. 게다가 내 모습도 예전하고는 달라 보이고 오늘 비가 안 왔으면 좋았을 텐데. 바로 그때 메리 아가씨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메리는 수수께끼를 내듯 말을 꺼냈다. 콜린, 이 저택에 방이 몇 개나 있는지 아니? 한 1000개 정도 같은데?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방이 100개 정도 있어. 한 번은 비가 내리던 날에 내가 돌아다니면서 방 여러 개를 구경했어. 아무도 모르게. 메들록 부인한테는 거의 들킬 뻔했지만 방으로 돌아가다 길을 잃는 바람에 가다가 멈춰선 곳이 네 방이 있는 복도 끝이었어. 그때 네가 우는 소리를 2번째로 들은 거야. 콜린은 깜짝 놀라 소파에 똑바로 앉았다.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방이 100개라니. 비밀의 화원에 대해 들었을 때랑 비슷한 느낌이야. 우리 구경 가볼까? 네가 휠체어를 밀어주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를 거야. 나도 그 생각을 했어. 누가 감히 우리를 따라오지도 않을 거야. 회랑이 있어서 거기 가면 네가 뛸 수도 있어. 같이 운동도 할 수 있고 인도 분위기가 나는 조그만 방도 있는데 그 방에 있는 한 장식장에는 상아로 만든 코끼리상이 가득 들어있어. 별별 방들이 다 있어. 종을 울려. 콜린이 말했다. 보모가 들어오자 콜린이 명령했다. 휠체어가 필요해. 메리하고 같이 집에서 쓰지 않는 곳들을 구경하러 갈 거야. 계단이 있으니까 존한테 초상화 회랑까지만 휠체어를 밀라고 해. 그런 다음엔 메리하고 둘이 다닐 테니 다시 부를 때까지 물러나서 기다려. 그날 아침부터 비 오는 날도 더 이상 무섭지 않았다. 마종 존이 명령대로 휠체어를 초상화 회랑까지 밀어준 뒤 2아이만 남겨놓고 물러가자 콜린과 메리는 신이 나서 서로 마주보았다. 존이 정말로 계단 아래 자기 구역으로 돌아가는 걸 메리가 확인하자마자 콜린은 휠체어에서 내렸다. 회랑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뛸 거야. 그러고 나서 펄쩍펄쩍 뛸 거야. 그런 다음 같이 밥 하워스 운동을 하자. 아이들은 이것들을 모두 하고 다른 여러 가지 일들도 했다. 초상화를 보다가 초록색 양단 드레스를 입고 손가락으로 앵무새를 들고 있는 못생긴 어린 소녀 그림도 발견했다. 콜린이 말했다. 전부 다 나하고는 친척일 거야.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들이야. 저 앵무새 그림에 있는 아이는 내 생각엔 아마 할머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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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뻘쯤 되는 고모 할머니일 거야. 너랑 정말 비슷하게 생겼다, 메리. 지금 모습 말고 널 처음 봤을 때 모습하고 지금은 훨씬 더 통통하고 보기도 좋아. 너도 그래. 메리가 말하고는 콜린과 함께 웃음을 터뜨렸다. 2아이는 인도 분위기가 나는 방으로 가서 상아 코끼리를 가지고 놀았다. 아이들은 장밋빛 양단으로 꾸민 숙녀용 방과 생지가 쿠션에 뚫어놓은 구멍도 발견했다. 생지는 모두 자라서 어디론가 사라지고 구멍은 텅 비어 있었다. 2아이는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메리 혼자 돌아다닐 때보다 더 많은 방을 발견했다. 못 보던 복도와 모퉁이와 계단들도 발견하고 마음에 드는 낡은 그림과 용도를 알 수 없는 괴상한 골동품들도 찾아냈다. 신기하고도 즐거운 아침이었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사는 집인데도 동시에 그 사람들과 몇 킬로미터는 떨어진 곳을 돌아다니는 기분은 참으로 흥미진진했다. 콜린이 말했다. 여기 와서 기뻐. 내가 사는 집이 이렇게 크고 기묘하고 오래된 곳이란 걸 꿈에도 몰랐어. 마음에 들어. 비가 오는 날엔 꼭 이렇게 돌아다니자. 이상한 모퉁이랑 골동품들이 계속 나올 거야. 그날 아침엔 다른 무엇보다 입맛이 살아나서 콜린의 방에 돌아왔을 때 준비된 만찬을 손도 대지 않고 돌려보낸다는 게 불가능했다. 보모가 쟁반을 들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조리대 위에 탁 하고 내려놓자 요리사인 루미스 부인의 눈에도 깨끗이 비운 접시며 그릇들이 눈에 들어왔다. 저것 좀 봐. 이 집은 정말 수수께끼라니까. 저 2아이는 그 중에서도 제일 풀기 힘든 수수께끼고. 그러자 젊고 힘센 마종 존이 말했다. 오늘 저런만 계속 먹으면 도련님 몸무게가 한 달 전보다 2배는 더 나가는 게 놀랄 일도 아닐 텐데. 늦기 전에 이 일을 그만둬야겠네요. 이러다가 내 근육도 성치 못하겠어요. 그날 오후 메리는 콜린의 방에 뭔가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알아차린 건 전날이었지만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일 수도 있어서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오늘은 말은 하지 않았지만 메리는 가만히 앉아 벽난로 위에 걸린 초상화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림이 보인 까닭은 커튼이 옆으로 젖혀져 있었기 때문이다. 메리가 눈치챈 변화가 바로 그것이었다. 메리가 한동안 그림을 쳐다보고 있노라니 콜린이 말했다. 네가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 알아? 네가 나한테서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할 때마다 난 다 알 수 있어. 지금 내가 왜 커튼을 젖혀 놓았는지 궁금한 거잖아. 이제부턴 계속 이렇게 젖혀두려고. 왜? 이제 어머니가 우는 얼굴을 봐도 더 이상 화가 나지 않거든. 이틀 전에 달빛이 환한 밤에 잠에서 깼는데 방 안에 마법이 가득 차올라 모든 게 굉장히 근사하게 변한 기분이라 가만히 누워있을 수가 없었어. 일어나서 창밖을 내다봤지. 방은 무척 밝았고 달빛 한 줄기가 커튼을 비추고 있었는데 내가 왜 그랬는지 가서 끈을 잡아당긴 거야. 엄마가 날 똑바로 내려다보면서 웃고 있는 것 같았어. 마치 내가 거기 서 있어서 기쁜 것처럼 말이야. 그러니까 나도 엄마를 보는 게 좋아졌고 엄마가 그렇게 웃는 모습을 계속 보고 싶어. 아마 엄마도 마법과 같은 사람이었을 것 같아. 너는 정말 너희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 가끔은 너희 엄마 유령이 남자아이로 변해서 네가 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야. 이 생각에 콜린은 깊은 감명을 받은 것 같았다. 그 말을 머릿속으로 계속 곱씹더니 천천히 대답했다. 내가 엄마의 유령이라면 아빠도 날 좋아하실 거야. 너희 아빠가 널 좋아하면 좋겠어? 저 그림이 싫었던 이유는 아빠가 날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아빠가 날 좋아하게 된다면 아빠한테 마법에 대해 말씀드릴 거야. 그럼 아빠도 더 기운이 나실지 몰라.